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풀려서 오히려 이게 기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다들 아시죠? 오늘 아침에 허겁지겁 뉴스가 나왔죠.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세금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 사실 저는 세금보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지도부터 바로 봐볼게요. 지도에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에서 우선 첫 번째 바로 오늘부터 당장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11월 14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는 11월 10일이기 때문에 4일은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증여하시면 안 돼요. 오늘 증여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풀렸어요. 더 많이 풀린 거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죠. 우선 풀린 지역 보게 되면 웬만한 지역은 다 풀렸고, 조정대상 지역만 살펴보게 되면 서울은 이제 안 풀릴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고, 사실 서울과 저는 연접한 경기도권은 똑같이 조정대상 지역을 묶을 거라고 봤는데, 그 중에서 네 군데만 놔뒀죠. 네 군데는 이제 광명, 과천, 그리고 성남도 이제 일부는 이제 풀렸고, 일부는 이제 분당 수정 설정했고, 그 다음에 하남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양주나 김포는 다 풀렸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무작정 풀린 게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살펴지게 되더라고요. 뉴스를 그러면 한번 싹 봐볼게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었습니다. 원래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말에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하다 보니까 11월로 앞당기기로 이제 10월 27일 날 발표 때 나왔었고 예상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중순에 무조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14일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그 다음에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지금 당장 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 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에서는 이제 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이제 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그래서 국토부 1차관인 이원재님께서 이제 말한 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 제가 그래서 9월달에 말씀드린 게, 이제 9월달 풀리면서 경기도권 5군데 그때 풀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측한 게,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딜 풀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데이터 자체가 아예 무의미합니다. 왜냐? 전국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속도를 좀 더 낸 걸로 비춰져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증여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증여하게 돼서 증여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취득세 부분이 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취득세도 조심하셔야 돼요.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대출하고 세제에서 큰 이제 효과를 받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찍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토부랑 기재부랑 같이 했었던 장관 회의 결과를 저는 이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찍을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좀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담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LTV도 포인트 완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크게 되는 거고, 이번엔 대거 풀었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이 오면서 아파트 값이 수개월째 떨어졌기 때문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 의왕, 남양주, 김포, 의정부 등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를 건의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저는 이 해제를 보면서 사실 이 오버랩 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찍으려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 찍었었는데, 이거랑 아주 오버랩이 됐었어요. 사실은 어떤 기사냐면 이 기사입니다. 대출금리 7% 시대
120만 명이 세금 내면 원리금도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DSR 적용 때문에 내가 세금만 내고 그 다음에 숨만 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DSR 90% 초과 대출자가 90만 명에서 지금 120만 명으로 늘었대요. 그리고 부채도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 거고, 거기다가 이 금융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집중적으로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지금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 금리 급등으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 보니까 제가 연초에 예상한 게 이 가계대출이랑 주담대랑 저는 올해 말에 8%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수순에 다다라 버리니까 오히려 괜한 말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게 맞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왜냐면은 금리가 8%대면 기존의 저금리를 당연히 예측하셨던 분들에게는 가계에 대한 부채 비율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지금 이제 1646만 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게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 명이 된대요. 이것은 3월 말 평균 금리에서 3포인트 상승했을 경우에 분석을 해본 건데, 그러면은 이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보면은 거의 30만 명 이상 늘어나죠. 그러면 DSR 90% 초과 대출자는 자기가 소득을 벌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랑 건보료 내면 원리금도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가계 경제를 흔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 풀고 이런 부분들이 이 대출을 추가로 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조정대상 지역이 풀린 게 저는 다른 의미로 와닿거든요. 우선 이 부분 다 얘기 나누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3월 말에는 253조, 근데 7%면 335조로 급증을 하죠. 그러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 표현이 있죠. 벼랑 끝에 몰린 대출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거죠.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만 명? 19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경매랑 그 다음에 금매가 오히려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쏟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첫 번째로는 그걸 쏟아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산의 내 소중한 자산인데. 왜냐면 영끌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나도 집은 하나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서 그걸 말 그대로 시장에 내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 왜냐면 지금 매수자분들이 금리 때문에 비싸서 어차피 그 물건을 소화를 못 하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불안이 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고 내년 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지만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게 유지가 되지 떨어질까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유지만 돼도 지금 수준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날 또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건데 이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지금 큰 상황이 결국은 가계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걸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행 측에서 얼마나 이걸 도와줄 거냐.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지금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이 불안한 시그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은행도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크게 와닿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가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게 해제되더라도 세제 혜택이 정말 유의미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출이 이제 DSR 때문에 묶여 있어요. 어차피 LTV는 뭐 해제된다 그래도 DSR이 계속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면 대출 액수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그 금액에서도 내가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못 들어가는 시장 참여자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간다고 쳐봐요.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뉴스가 계속 빵빵 터지는데 내가 버는 소득에 얼마를 지금 이자로 넣어야 되는지가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불경기가 이어질 거라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실 거고, 유주택자인 분들 중에서는 이제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추가 취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끌고 올 때 금리가 첫 번째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은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안 사겠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살 거예요. 그럼 매도자의 물건이 소화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가격이 계속 악순환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게 예측이 되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취득세가 떨어지더라도 취득세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는 뭐 12%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뒤에 숫자는 말을 안 했지만. 근데 비조정대상 지역도 중과세가 있어요. 근데 그게 3주택부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주택수 하나 더 늘리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뭘 예를 들어서 투자나 거주 목적이 있더라도 사간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어느 상황에서는 똑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더라도 그러게 시장에서 주는 어떤 이 변화가 유의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푼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긴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고 전 느꼈어요. 정말 안 좋은 걸 국가 차원에서 국가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런 거 예측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서울과 서울 연접한 지역은 똑같은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똑같이 계속 설정할 거라고 봤는데 더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푼 이유는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자산시장이 위태롭구나, 그리고 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느끼기에는 진짜 더 많이 풀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해보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 묶여있는 이 지역들의 일부가 또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풀렸었던 지역이 갑자기 이 풍선 효과처럼 여기 눌렀다 여기가 튀어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김포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아니면 뭐 의왕이 올랐다, 뭐 남양주가 올랐다 이러면은 다시 재설정될 수도 있어요. 왜 한번 풀리고 나서 재설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라는 고민도 해보세요. 그 시장의 분위기가 양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금 문제는 23년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데 그 기간이 거의 도래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20년도에 취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아. 그러면 자녀에게 이거 부담부증여할지 순수증여할지 아니면은 저가 양도할지 이런 컨설팅을 짤 때 내년에 취득세는 더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과세 표준이 바뀌니까.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풀렸으니까 중과세율이라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급 넘기는 게 차라리 내가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남은 기간이 11월 14일부터 결국은 12월 3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활용하셔서 절세 플래닝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제 말 그대로의 대책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